그녀는 글렌데일이 10월에 자기 빌라를 폐쇄하고 모든 보물을 영국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늘 그렇듯이 활동에 돈이 부족했기에 그들에게는 그 보물을 손에 넣을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콤 호숫가 빌라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약속해 두었다. 그것엔 다른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그녀가 그들의 포도주에 수면제를 넣기로 했다. 그리고 하인들을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먼저 글렌데일 집 내부 구조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레이디엘은 그 순간 말하면서 느꼈던 거의 물리적이라 할 찢김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했다. 장미나무 주변에서 붕붕대던 말벌의 소리도 기억했고 그녀 내면에 자리한 깊고 총체적이며 돌이킬 수 없던 절망과 거의 광적인 원한의 감정도 기억했다. 때로는 차갑고 냉소적이며 발톱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거세지다가 때로는 애정이, 연민이 보호하고 구하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 죽이고 싶은 의지가 커지고 그러다 곧 다시 고통을 주고 벌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을 완전히 어지럽히는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따라 아르망이 그토록 다정하고 상냥하고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참으로 유쾌하고 희망에 잔뜩 부푼 것처럼 보여 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워 그녀는 눈으로 그의 얼굴을 훑는 행복을 맛보았고 그 얼굴에서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의 이목구비를 벌써 알아볼 것만 같았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순된 충동들을 더는 감내할 수 없어 그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어깨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걸 용서하고 그에게 전부 털어놓을 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가 채 말을 꺼내기 전 그녀의 눈은 이미 그의 용서를 애원하고 있는데 신들린 청년이 다시금 악마에 사로잡히더니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고 모든 독에서 구원받은 인류를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며 찬양조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경쟁자를 위한 사랑과 충절의 노래를 즉흥적으로 지어냈고 대단한 사실성과 신념으로 힘을 실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과 투쟁을 묘사했다. 아네트는 마지막 가책과 망설임을 큰 한숨으로 날려버렸다. 더구나 연구혁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만들기 쉬우면서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폭발물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멋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요, 아네트. 신념이 확고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겁니다. 무기력하고 썩어빠진 부르주아지와 싸워 권력을 빼앗아야 해요. 권력은 행동하는 소수자들의 것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다정하게 그리고 심술궂게 그를 바라보았다. 나이든 유혹자의 설득력 있고 달변인 목소리가 그녀를 도우러 왔다. 당신의 독재자에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아르망의 교훈을 활용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자격 없는 제자인 거요. 그녀는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어깨에 양산을 얹고 장갑 낀 손가락 끝으로 붉은 장미를 매만졌다. 동지들 모두가 이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앞날을 열어주리라 믿고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냉소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속눈썹에 아직 눈물이 남아 떨리던 순간, 그녀가 손가락 끝으로 장미 한 송이를 집어 춤추는 말벌을 향해 가만히 들어올리던 순간, 신랄하고 고도로 기교적이며 살짝 잔인하기까지 한 레이디 엘이 탄생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르망을 돌아보았다. 그 눈길로 이목구비를 오래도록 훑어 그 뒤엔 기억만으로도 그 얼굴의 신비스럽고 남성적인 조화로움을 복원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말이지, 신께서 당신의 적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 한 손을 오렌지 나무 가지에 얹고 움직일 때보다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잘 느껴지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잠재된 유연성을 보이며 그녀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어둡고 타오르는 듯한 그의 눈길이 어느새 우리의 창살 너머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호랑이, 밤의 숲속에서 환히 빛나는 호랑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소?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예요. 영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그가 그녀를 그렇게 대했으니, 이토록 끔찍한 수단을 쓰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잔인한가. 그녀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녀는 소매에서 레이스 달린 손수건을 꺼내 눈가로 가져갔다. 그가 그녀를 끌어당기며 웃기 시작했다. 자, 아네트. 어쩌면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이가 유럽의 모든 경찰을 따돌리고 한 번도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주로 남자이지 여자가 아닌 건 분명해. 남자는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그뿐이야. 아르망과 두 보좌관은 금요일 저녁, 다시 말해 이틀 뒤 콤에 도착하기로 했다. 그들은 집주인이 몬테카를로에서 파산하고 떠들썩하게 자살한 뒤로 몇 달째 다친 채 방치된 그라노브스키 백작의 빌라에서 밤을 보낼 터였다. 토요일 오후, 아네트는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뜻밖의 일이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 빌라 철책 뒤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놓을 것이다. 10시에 패거리가 호숫가의 글렌데일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하인들을 결박하고 가방을 채운 뒤 그라노브스키 빌라로 돌아갈 것이고, 오스트리아와 프랑대 기병대 장교 복장, 콤에서 매년 열리는 마상대회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것으로 갈아입고 야간 열차를 타고 제노바로 갈 것이다. 바로 거기서 훔친 기중품을 팔기 위해 세계 최고의 시장인 콘스탄티노플행 배를 탈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마법 같은 이름이 아네트의 상상 속에서 소설처럼 울렸다. 아르망이 그 단어를 내뱉자마자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아르망이 글렌데일의 빌라를 약탈하는 걸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새 보스포루스 해협 위를 항해하는 황금빛 작은 범선에 올라타 연인의 품에 안긴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다행히 바로 그 순간 가슴에서 느껴진 신의 작은 발차기가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도왔다. 그녀는 엄밀히 말해 신자는 아니었지만 우정어린 묵인으로 그녀를 감싸고 지켜주는 선한 의지가 있다고 느끼지 않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그녀가 신을 전지전능한 디키처럼 상상할 때도 종종 있었다. 신비롭고 너그러운 미소를 세상의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과일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신. 그 후 레이디엘은 여러 차례 이스탄불에 갔다.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이 매혹적인 도시를, 살짝 부패한 데다 음산한 이 도시를 그녀는 언제나 좋아했다. 그러나 물론 아르망 없이는 전혀 같은 도시가 아니었다. 한낱 버림받은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 인생에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르망은 계획대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그녀가 철책 너머에 던져둔 붉은 장미를 보았다. 얇은 망사로 만든 조화였다. 아네트는 그것을 자기 모자 중 하나에서 뜯어냈다. 진짜 장미는 오래가지 않아서 그녀는 아르망이 그녀를 늘 생각하게 만들어줄 다른 무언가를 감옥에서 갖고 있기를 바랐다. 세 남자는 어렵지 않게 빌라로 들어갔다. 제네바의 두 러시아 학생인 자슬라브스키와 루비모프가 입구에서 망보는 일을 맡았다. 아네트가 문을 열어두었다. 글렌데일은 손님들에게 약을 충분히 먹여두었다. 손님들 중에는 밀라노의 영국 영사와 마상 경주 때 독일 황실 기마대를 지휘한 폰 루데킨스 장군과 다른 2명의 명사가 있었는데 레이디엘은 오래전에 그 이름들을 잊어버렸다. 연애 분위기가 돌처럼 식어버린 가운데 그들은 모두 샹드리의 불빛 아래 탁자 주변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제복 입은 하인 2명과 조리장과 꽁요리가 있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글렌데일은 하인들에게는 물론 강아지 미라에게도 약을 먹였다. 디키는 다만 약을 먹은 척 하기로 했다. 심장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꽤 볼만하고 그럴싸한 자세로 안락의자에 퍼질러 앉아 실눈을 뜨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생생한 작은 그림이 매우 성공작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아네트는 자기 전에도 마취제를 넉넉히 넣었다. 그런 대비 없이는 밤새 눈을 감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45분간의) 편안한 작업 끝에 아르망과 알퐁스 르케로와 기수는 전리품과 함께 그라노브스키 빌라로 돌아갔다. 그들이 정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20명의 경찰관이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아르망과 기수는 바로 제압당했지만 르케르는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더니 오래된 칼을 꺼냈고 한 경찰관의 가슴에 한 방 깊이 찌르고 말았다. 기차 자리를 잡아두려고 바로 역으로 간 자슬라브스키와 루비모프는 도주하는 데 성공해서 나중에 러시아에서 니힐리스트들의 테러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루비모프는 시베리아에서 죽었고 자슬라브스키는 살아남아서 사회민주주의의 세력과 합류하더니 이민을 떠난 케렌스키를 따라가 그의 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새 아나키스트는 밀라노로 이송되었고 며칠 내내 아르망드니와 공범들의 체포 소식이 온 신문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다.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소 사유는 무장 절도뿐이었다. 조직이 모두 와해돼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조직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판사는 보복을 두려워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15년 강제 노동 판결은 도의적으로 무죄 판결처럼 받아들여졌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격분해서 야유를 퍼부었다. 때마침 일어난 라바숄의 활약은 질서 옹호자들에게 암살자의 시대가 오래전에 끝났음을 상기시켰다. 개관 시인은 레이디엘이 듣도록 강요한 파렴치한 이야기에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이제는 되도록 듣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그의 삶을 이루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밝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친근하고 확실한 세계의 이미지들의 구조 요청을 했다. 부들스 클럽, 오스트레일리아와 결혼 마지막 크리켓 시합, 작은 광고들이 함께 실린 마음이 놓이면서도 살짝 거만한 평화로움이 담긴 타임스 표지, 세계에서 가장 진지한 신문이 전쟁과 재앙, 삶과 죽음, 예속과 자유의 문제로 얽힌 역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듯이 사설과 전 세계의 시사를 제쳐두고 가장 앞면에 결연히 싣는 그런 표지였다. 실제로 귀족적이고 심지어 살짝 허무주의적이기도 한 태도. 잘 생각해보면 테러 수준의 영국 유머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태도는 삶이 당신 가까이 너무 다가와 성가시게 굴지 않게 해주는데 진짜 귀족의 미소 띤 차가움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보다 앞세울 줄 아는 레이디엘의 태도에서도 으뜸인 행동 양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것일 뿐이라며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써도 소용없었다. 거기서 끔찍한 진실의 색조를 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글렌데일을 조금 알았다. 최악의 기행을 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존재. 왕실에 늘 큰 걱정을 안겨준 인물이었다. 언젠가는 웨일스 공에게 단두대 모양으로 된 황금 시가 커터를 선물하는 짓까지 하지 않았던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그의 감정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무심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레이디엘의 태도였다. 특히 그녀가 그에게 불러일으켜온 그가 완벽한 조심성으로 늘 감추긴 했지만 그녀가 모를 리 없는 깊은 감정 말이다. 40년 전부터 퍼시경은 그녀를 한결같이 사랑해서 때로는 자신이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단지 그녀를 향한 자신의 애정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일부러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경이로운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초상화를 스스로 그리면서 진짜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았다. 푸른 하늘에 뾰족한 지붕을 우뚝 세운 별채에서
겨우 몇 발짝 떨어진 지점. 퍼시경은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별채 입구를 가린 야생 장미와 송악으로 뒤덮인 철망 뒤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다. 비밀스러운 약속 장소 같은 그 분위기가 그를 불안하고 살짝 불쾌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곳곳에 장미나무와 라일락 사이로 엉덩이를 허공에 치켜든 채 팔과 화살을 가지고 장난치는 큐피드 조각상들이 있었다. 향기를 잔뜩 머금고 가슴을 파고들 것처럼 감미로운 분위기가 이 구역을 휘감고 있어 나비조차도 관능적으로 나른하게 나는 것 같았다. 개관 시인은 지팡이 손잡이를 힘주어 쥐었고 스스로를 창을 들고 마법에 걸린 정원을 헤매는 원탁의 기사 갤러헤드 경에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디엘이 말을 이었다. 내 결혼식은 더없이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우리는 영국으로 가서 살았고 거기서 내 아들이 태어났죠. 디키는 의사들이 예견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어쩌면 내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죠. 왕실은 물론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죠. 그러나 디키가 그 시절 최고 권위자를 시켜 만든 제 계보는 족보 그리고 조상들의 초상화, 그레코가 그렸고 모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제 고모부 곤자그드 가모행의 초상화를 발견한 것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세계의 전환점에 이룩한 예술사의 획기적인 업적 중 하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제 이목구비에서 세월을 넘어 놀랍도록 닮은 점을 발견했죠. 나는 정말로 인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연루된 느낌이 들었어요. 왕실에서도 결국 내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덜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죠. 디키는 그 점을 살짝 언짢아 했지만 나에 대한 사랑으로 스캔들이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고요. 웨일스 공은 나를 매혹적이라 생각한다고 알려왔는데 빅토리아 여왕 영면 때까지 내가 버킹엄 궁전에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디키와의 사적인 전쟁 때문이었죠. 난 돈을 많이도 썼어요. 그 시절에도 보기 드문 사치를 누렸죠. 내 천성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무엇보다 내 경쟁자와 싸우는 방식이었죠. 그녀에게 도전하고 내가 가졌던 유일한 진짜 부에 관한 기억을 쫓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가난한 수백 가구를 먹여 살렸죠. 그러나 언제나 먼저 내가 돕는 가난한 이들이 내 마음에 드는 얼굴인지를 보러 갔죠. 선의를 가진 남자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절대적인 것을 찾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척하며 잡아먹는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얼굴도 온기도 없는 추상적인 인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는 정말이지 여성령이 맞을 거예요. 이 사치에는 견유주의가 아니라 꽤 많은 양의 허무주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허무까지도 들었고요. 별을 먹는 낭비벽으로 나는 나 자신을 해명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건 결코 신앙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영구적인 저항 상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현실주의에서 찾아야 했던 영혼의 극단주의, 절망적인 예술 표현의 한 형태였죠. 글렌데일 하우스에서 난 140명의 하인을 거느렸어요. 그중 절반은 우리가 겨울에 런던으로 갈 때 함께 동반했죠. 내 삶은 무도회와 극장 공연과 리셉션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그 소용돌이에 몸을 맡기고 실려다닌 건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르망을 더 화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디키는 약간 투덜거리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내게 쏟아지는 환대와 내 주위로 커져가는 존경심이 아주 기뻐했어요. 지르거리에서 시작한 나의 데뷔를 떠올릴 때마다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죠.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았죠. 이따금 나의 검은 호랑이를 꿈꿀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가슴에 어린 아들을 품고 그 아이가 웃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잘 처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의 회한과 후회를 쫓을 수 있었어요. 나는 금세 내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여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명석한 지성들이 내 살롱으로 달려왔죠. 내 탁자에서 국사를 논했고 내 의견을 열중해서 듣곤 했죠. 나를 둘러싼 경이로운 예술품들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흥미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내가 정원 한 구석에 세워둔 아주 형편없는 취향의 동양풍 별채에 조금씩 모아둔 가치없는 잡동사니들을 더 좋아한다는 걸 누구도 짐작조차 못했죠. 그러나 나는 내 경쟁자 그리고 내 연인과 대결을 계속 이어갔고 내가 수집한 그림과 보석과 정원과 빌라는 곧 아나키스트들의 유인물에서 귀족의 태폐와 부패의 본보기처럼 언급돼 나를 아주 기쁘게 했죠. 내 초상화를 그린 화가에겐 곧 주문이 쇄도했어요. 내 살롱에서 콘서트를 하도록 초대받은 명의는 최고로 인정받았죠. 작가들은 내게 작품을 헌정했어요. 내가 엉뚱하거나 형편없는 취향을 보여도 새로운 유행이 됐죠. 말하자면 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6년 후 디키가 죽었을 때 나는 그가 사랑한 모든 것을 돌봤어요. 사물과 물건들의 말없는 세계는 점점 더 내게 안식처이자 친구가 됐어요. 난 엘경과 결혼했고 훌륭한 공복은 이미 아주 보기 드물어졌어요. 그의 정치 경력에 도움을 주었죠. 편협한 신념과 속물들로 구성된 보수당은 나를 가장 충직한 지지자로 보았기에 나를 거부할 리가 없었어요. 난 그들의 생각의 부재를, 그들의 상상의 빈곤을, 그리고 그들의 지나친 조심성의 부질없음을 맛보며 즐겼어요. 그들이 내 경쟁자인 인류를 얼마나 화나게 할지 알 수 있었기에 난 내 적들의 적들과 당연히 동맹을 맺었죠. 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독서하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책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양식과 온건함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에 끌렸지만 난 자제할 줄 알았어요. 내 성향에 이끌려서는 안 될 일이었죠. 내 아들은 검고 뜨거운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왜 엄마가 자기를 오래도록 뜯어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지 종종 궁금했을 거예요. 나는 내게서 마귀를 몰아내고 행복해지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콘서트, 발레, 전시회, 여행, 책, 우정, 꽃, 동물, 모든 걸 시도했어요. 그러나 내 어깨는 이따금 세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버림받은 것이었죠. 8년 가까이 나는 이렇게 내 경쟁자에게 매 순간 경박하고 절망적인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정원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별들이 있었지만 밤이 저만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다. 레이디엘은 눈을 감고 안락의자에 앉아 과거에서 오는 것 같은 스카를라티의 음악의 먼 메아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헤레스산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담배를 피우려고 콘서트장과 손님들 곁을 떠나왔다. 미소를 너무 많이 짓고 우아한 말을 너무 많이 한 뒤라 무엇보다 혼자 있고 싶었다. 스질락이 사중주단에게 그녀 집에서 콘서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들 음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푸념으로 만들어진 음악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음악은 꼭 질책 같았고 이어지는 침묵도 그걸 연장할 뿐이었다. 레이디엘은 쿠션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가 혼자 타들어갔다.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를 듣고 그녀는 눈을 떴다. 그러나 살롱엔 그녀 혼자뿐이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니 묵직한 붉은 벨벳 커튼 아래로 흙 묻은 투박한 구두 끄트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한동안 그걸 응시했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녀를 겁나게 하려면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의 존재보다 더한 것이 필요했다. 커튼이 젖혀지고 웬 낯선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올 때도 살짝 역정을 느꼈을 뿐이다. 정원의 경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군. 낯선 자는 비대했고 팔이 짧고 손이 하였으며 동글동글한 용모가 불안함에 살짝 흔들려 보였다. 남자는 두려움과 거만함에 아연한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온갖 실패를 누차 겪고 나서 갖게 되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내려 그의 발을 쳐다보았다. 발은 정말 컸고 진흙으로 뒤덮인 구두는 중국 양탄자 위에서 더더욱 무거워 보였다. 외투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다.
담을 넘다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한마디로 많은 불행을 겪었다는 뜻이었다. 방문객은 모자를 벗지 않았고 아마도 도전의 표현이리라. 여전히 상처 입고 분노하고 끝없이 항의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표정이 그의 푸른 눈길을 진정한 사회적 주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인류의 비천한 하인 그로모프, 플라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로모프입니다. 묘하게도 절망하고 쉰 목소리로 침입자가 불쑥 말했다. 마치 존재를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존재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스카를탄이 맞지요. 저도 음악을 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벨란토 에오가이고 데헤르첸과 바쿠닌의 옛 제자였고 거번트 가든 오페라의 수석 바리톤이었으나 왕관 쓴 머리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거부해 지옥스럽게 쫓겨났지요. 레이디엘은 얼어붙은 듯한 관심을 보이며 차갑게 그를 지켜보았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낸 뒤 그녀가 잘 아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위로였다.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적개심을 다스릴 줄 알았다. 남자는 오리 같은 걸음으로 몇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고 다감한 푸른 눈과 땀에 젖고 겁먹은 얼굴이 한창 연가를 부르다가 차가운 물을 한 양동이 뒤집어 쓰는 바람에 갑자기 노래를 멈춘 가수처럼 비장한 표정을 그렸다. 그녀는 입술로 담배를 가져갔고 눈을 찌푸린 채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다. 대단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메시지입니다. 저야 그저 인류에 봉사하는 우편함이죠. 인간은 홀로 일어설 것입니다. 온갖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본성을 되찾은 생기 속에서 눈부시게 행복해질 겁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개들도 짖고 깜깜한 밤이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했죠. 와인 한 잔만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레이디엘은 손님이나 하인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상황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이 재미있는 기분 전환을 끝내야만 했다.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말이다. 에티켓과 예의범절, 공손하고 풀먹인 듯 뻣뻣한 사회를 오랜 세월 겪고 나니 이 남자의 품위 없는 차림, 두려움과 도전의식이 뒤섞인 표정, 양탄자를 밟고 있는 진흙투성이의 투박한 신발이 한 줄기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막간 극을 오래 즐기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이 인물에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들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고 초인종 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남자가 모자를 벗더니 얇은 망사로 된 장미를 꺼내 팔을 높이 들고 내밀었다.
레이델은 아무 말 없이 장미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보일 듯 말 듯 흥미동한 미소의 흔적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갑자기 그녀를 버린 것 같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몸이 완전히 비어버린 듯 했다. 격렬한 심장 박동만 빼고. 그녀의 친구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난 모든 걸 견딜 수 있다. 유혹만 빼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플라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로모프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성공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게 늘 실패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늘 오해와 실수, 뜻밖의 사고, 무관심과 조롱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믿고 다정하게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왔다. 인류는 이 파괴할 수 없는 사랑에 영감을 주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알맹이 없는 허풍도, 어떤 고도의 조롱도 그 사랑을 뒤흔들지 못했다. 인류는 사랑에 빠진 사내들에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참으로 대단한 귀부인이었다. 저 서정적인 광대는 딱이 맞는 사내라는 보잘것없는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저렇게 와 있었다. 두들겨 맞고 밖으로 내쫓기려고. 그런데 이제 무언가 윤곽이 잡히고 뚜렷해지더니 의미를 띤 현실이 되었다. 그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녀에게 얼른 장미를 내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진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두 손을 비비며 대담하게 원탁으로 다가와 헤레스산 백포도주를 한 잔 따랐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계급도 혈통도 조국도 주인도 없이 정의와 사랑 가운데 우애로 하나가 된 인류를 위하여 건배. 그 메시지란 게 뭐죠? 레이델이 거칠게 물었다. 이봐요. 모든 걸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뒤로 물러서기엔 너무 늦었어요. 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엉덩이를 가졌다는 걸 후회할 정도로 매질당하게 하겠어요. 그 잘난 메시지라는 게 뭐죠? 누가 보낸 겁니까? 얼른 말하세요. 플라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로모프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한 손엔 술병을, 다른 손엔 잔을 든 채 눈을 껌뻑이더니 다시 머뭇거리다가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친구들 가운데 둘이 성스러운 대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들로 감옥에서 8년을 보낸 친구들이 탈주에 성공해 영국으로 왔는데 도움과 보호를 찾고 있다. 보아하니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모양이다. 어쩌면 자비로우신 부인께서 정확히 보름 뒤 호의를 베풀어 가면 무도회를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매우 기품 있고 매우 신분 높으신 귀부인들께서는 물론 최고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오시리라 기대한다. 자비로우신 부인만이 여실 수 있는 화려한 연회가 될 터니 왈츠와 불꽃놀이, 푸아그라, 샴페인, 자고새 요리. 감히 명령커녕 조언조차 드릴 생각 없다. 단지 인류에 봉사하는 우편함으로써 메시지를 전할 뿐이다.
그날 매우 가련한 처지에 놓인 사람 몇몇도 아마 가면 무도회에 참석할 것이다. 그는 입을 다물더니 곁눈질을 하며 다시 와인 한 잔을 비웠다. 감히 쏟아낸 소리에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레이디엘은 재빠르게 숙고했다. 두려움이라고는 없었고 기분 좋은 초조함을 넘어 거의 흥분마저 느껴졌다. 드디어 아르망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았다.